2022 스마트 건설 챌린지 빔 라이브 유슬 라이브 경연대회 국산 BIM 시공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시공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태영건설과 한울 CMB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영건설의 고속도로 현장 양평이천 409의 고무팀장으로 있는 전성권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 발표에 앞서서 트라이앵글 BIM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도로 현장에서 공사 관리하고 기성 관리하고 설계 변경 등을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무가 실제 현장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통상 지금 국내 상황에서 봤을 때 BIM 모델이 통상 그냥 3차원 모델을 그냥 시각화가 전부라는 개념이 다수 있습니다. 저도 시공 BIM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공 BIM을 실제로 적용하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분산 개별되든 관리되든 정보를 통합해서 데이터로 활용할 때 시공 BIM의 진정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장 인력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플랫폼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3D, 4D, 5D 시공 관리가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을 대상으로 적용성 및 실용성을 검증이 일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입니다. 모델 뷰어 기능이 있고요. 모델 객체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좌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해당 정보에 대해서 치수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금일 공사에 대한 공사 계획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정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은 비주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공사일지 작성이 되고 공사일지가 확정이 되면 기성이 확정되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 단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용지 및 민원 관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블릿과 모바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컨소시엄 구성과 협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트라이앵글 BIM입니다. 트라이앵글이 의미하는 바는 3D, 4D, 5D를 다 고려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으로는 발주처, 시공사, BIM 운용사가 같이 삼각축으로 과업을 진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태영건설은 풍부한 시공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울 CMB는 BIM 관련해서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실제 토목 현장을 기반으로 시공 BIM을 운영한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특히 4D나 5D를 반영해서 시공 BIM을 실제 운영한 현장은 도로공사에서는 양평 2040구가 거의 유일합니다. 저희 태영건설은 이를 위해서 양평 2040구의 시공 BIM, 4D와 5D를 운영한 팀이 직접 참여했고 실제 현장 적용 시의 문제점을 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개선 방향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챌린지의 우승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한울 CMB는 BIM 4D, 5D 운영 기술 중 국내 최정상 기술을 갖고 있고 국산 협업 BIM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년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도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양사가 협력을 하여 베스트 프랙티스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사는 지난 양평 인천에서 2년간 코어웍을 진행했고 시공 BIM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용 BIM 플랫폼을 활용해서 최상의 성과품을 제출하였습니다. 협업 수행 과정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챌린지 모델에 대해서 공정 및 기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용 툴을 이용해서 오피스 내 협업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영 기간 동안 협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공 자료 분석입니다. 당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공된 자료는 크게 2D 도면과 LOD 200 수준의 BIM 모델, 내용 및 단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2D 도면에 대한 분석을 하면 사업 현황을 분석해보면 챌린지 도로는 기본적으로 투공, 터널공, 교량공이 복합되는 복합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총 연장 3.9km고 터널이 924m,
교량이 818m로 장대교 721m 구간을 1교소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8년 11월에서 2023년 12월로 약 6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공 구간에 대한 성토를 위해서는 터널공에서 버력이 운반돼야 되므로 토공 유동 및 중단 배수 계획을 고려해서 일방향 터널 굴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상 시설의 규모 및 공사 기간을 고려할 경우 터널 중심의 공정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량공과 토공은 별도의 진입로를 통해서 개별 공사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제공 자료 분석에서 LOD 200 BIM 모델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해당 모델이 지금 공정비율 좌표를 개별 사용하고 있어서 다소간의 위치 확인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일부 데이터에서는 포장층 등이 확인이 좀 불가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모델을 수정을 해서 데이터를 구성했습니다. 장대교량도 마찬가지로 일부 말뚝 모델링들이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말뚝 모델링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터널의 공기와 공사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터널 패턴을 사실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지형과 지층 조건을 보고 터널 패턴을 가정을 한 이후에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공자료 분석 중에 내용 및 단가입니다. 스마트 도로공사의 당초 공사비는 539억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제공된 내역서를 분석해 보니 2010년 기준 단가로 적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비 지수를 고려해서 2020년 단가로 재구성을 하였더니 에스컬레이션이 약 68.89% 정도 되고요. 증액 금액이 한 372억 정도 되고 직접 공사비는 총액 그래서 911억으로 적용해서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과제 해결 방안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 접하시는 개념들이라 혼동이 있으실 수 있는데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OBS 공정 기성 모델은 사실은 개별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 공무, 품질, 안전, 현장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관리의 기초가 되는 유닛별로 모델을 구성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가칭이긴 한데요. UBS라고 해서 유닛 베이스드 스트럭처 기반으로 전체 모델을 분할 재구성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 BIM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3D 형상 정보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OBS 모델은 전체 객체별 수량과 공정이 연계되어 있지만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 자체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업량과 실투입 기준으로 유닛 형태로 BIM 모델을 분할했습니다. 사실 이 유닛으로 분할을 할 때는 이거는 시공사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으니 그 특성에 맞게 유닛 모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시된 설계 BIM 모델을 시공 기초 단위로 모델을 구분해서 재구성한 결과 2,405개에서 9,525개 유닛으로 구별하여서 시공이 됐습니다. 아울러 유닛별로 개별 공정 및 기성 정보를 입력을 했고요. 해당 내용은 CBS의 내역과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유닛을 구성하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객체 분할을 위해서 매개 변수 정보 등을 입력하고요. 다이나모는 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어서요. 최소 시공 단위를 위해서 유닛들을 구분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관리 유니트가 선정이 되면 관리 유니트에서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가 시작됩니다. 코드를 구별하는 기준은 건설 정보 분류 체계 기준을 썼고요. 시설물 공간, 부위, 공정 자원 등을 고려하고 국내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트라이앵글 코드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토공, 배수공, 교량공, 포장공, 부대공, 터널공으로 나누어서 대분류를 시행하고요. 해당 공사 내용에 맞도록 코드 분류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닛별 산출된 코드가 부여된 유닛별 수량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통상 말하는 자동, 연동, 수동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동은 모델링의 속성값을 통해 산출되는 길이, 수량으로서 길이, 면적, 최적 등이 있습니다. 연동은 모델링의 속성값과 산식을 연계해서 산출되는 수량입니다. 수동은 모델링의 속성값과 무관하게 산출되는 수량으로 임의 모델링을 말합니다. 수동 분야에 사실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 공사비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수량 산출서와 상관없는 수량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동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교각과 기초를 다시 유니코드로 분리된 표입니다. 해당 유니코드에서 다시 유닛 수량을 산정을 하고요. 여기 산정을 할 때는 자동과 연동, 그다음 점검 실험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입력을 되어 있습니다. 이후 해당 단가를 매칭시키게 되면 유닛당 공사비가 바로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 체계에 따른 유닛 관리 기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시는 내용이 유니코드 T1-1+765 상반굴착에 대한 유니트입니다. 해당 유니트 내용을 보시면 안에 굴착, 쇼크리트 버럭 처리에 대한 수량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대표 수량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 일부에서 해당 유니트에 대한 공사 정보가 공사 수행 여부가 판결이 나면 또는 퍼센테이지로도 이 공사 작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해당 작업 일부에서 그 요율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만큼에 대한 공사비가 자동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게 물량이 너무 많은 경우를 대비해서 실제로 이쪽에 직접 들어가서 해당 물량을 직접 넣을 수 있도록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 유닛 모델은 부여된 코드로 관리되고 있고요. 이 코드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하고 BIM 운영사가 상호 협의해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유닛 코드를 통해서 현장 공사 진행에 대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유닛 코드를 알고 있으면 공사 정보에 대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닛 공사 완료가 승인이 되면 작업 일부에서 공정과 기성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드 체계를 사용함으로 기존 형식의 CBS 내역서로 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닛 기반 실투입 원가 관리 방안입니다. 기존 품셈 기반 공사비 산정의 경우 실제 공사 원가의 반영은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실적 공사비 제도가 있으나 실제 현장 원가의 기반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급 비용은 사실 코드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굴착 쇼크리트 수량 해서 공사비를 도급 공사비가 품셈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작업일보에서 협력사나 공사팀의 그 조력을 받아서 실제로 투입되는 자재, 노무비, 경비 등을 실제 입력하면 유닛당 공사비의 원가율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누적이 되면 기초 유닛별 실제 투입비 분석이 가능하고요. 향후 실적 공사의 표준화 및 정규화 분석 툴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정계획 수립입니다. 그 BIM을 통해서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유닛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저희 방식은 유닛 기반 객체 코드를 중심으로 공정계획을 직관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소 유니트에 대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양이 좀 많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것과 직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썼습니다. 보시는 바가 유닛별 선행 후행 관계가 지정이 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관적 방식으로 공정 계획 적정성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일부 유닛에서 태스크 데이가 변경이 되면 선행 관계 지정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가 자동으로 변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성관리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전체 교각 중에서 유닛 0과 유닛 1이 공사가 완료되면 작업 일부에서 작업 완료 연동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연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공사비가 자동적으로 카운팅이 되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CBS 공사비를 대비를 해보면 수량 베이스로 돼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닛 1에 대한 공사비가 0.6억이고 유닛 2에 대한 공사비가 0.6억인데 자재별로 하게 되면 공정별로 하게 되면 어쨌건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기간별로 모델 중에서 기간별로 산정을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전체 기성 공사비를 체크할 수 있고요. 기성 검사원도 바로 연동돼서 작성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적용된 모듈입니다. 토공 모델은 현장 유동 계획에 따라서 공정을 고려해서 구간을 분할했고요. 총 4개의 구간으로 분할했습니다. 일단 터널을 중심으로 시점부 3개, 중점부 1개 등 총 140개의 토공 유닛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구간하고 2구간은 토공 유동을 고려했고요. 3구간하고 4구간은 각각의 공사 계획을 고려해서 유닛을 구성했습니다. 교량 모델은 하천 내 장대 교량 특성을 고려해서
시공 단계별 목적물 구조물로 분할했습니다. 우물통 기초 거푸집 제작 및 운영을 고려해서 총 703개 유니트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주두부는 폼 트래블러 규격을 고려해서 4m 단위로 모델을 분할을 했고요. 주탑은 강제 거푸집을 고려해서 3m 단위로 모델을 분할했습니다. 교각은 20개, 우물통 기초는 60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더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임시 시설들,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어쩔 수 없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더미 모델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터널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터널 부분이 초기부터 모델을 구축할 때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부분인데요. 터널은 공법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당초에 패턴이 정해져 있지만 안판정 결과에 따라서 계속 모델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1m의 유니트로 굴착부를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바뀔 때는 속성 변경만으로 패턴이 바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또 터널 연장 조정을 고려해서 일부의 예비 유니트, 즉 여기에는 유닛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속성값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유닛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터널 연장이 변하더라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설계 변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크게 설계 변경은 두 개,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구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이스 1은 당초의 모델 변경이 불필요하거나 상시 변경, 여기서 말하는 상시 변경은 터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널과 같이 항상 변경이 발생이 예측되는 부분은 기존의 그 모델을 만들어 놓고 보시는 바와 같이 C1이 30m가 되고 C2가 뭐 30에서 20m가 되고 이때 단위 모델에 대해서는 속성만 변경을 하면 해당 패턴들이 바뀌는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 시행하는 주체는 현장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유닛 자체가 변경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해당 경우는 교량의 형식이 변경된다든지 구조물의 특성이 변경된다든지 할 때 전체 유닛 자체가 변경될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수행 주체는 대부분 BIM 운영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시공사 자체 직원들이 현장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닛 모델을 새로 수정을 하고요. 모델을 재구성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 지반조사 결과 터널 시점부 천단 북락 때문에 터널 변경, 시점부 길이 및 집업 패턴 변경이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된 사항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천단 붕괴 우려 때문에 나툼 시점이 저희는 10m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늘어나든 줄어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 유닛이 있기 때문에 길이의 증감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어쨌건 10m 줄어드는 걸 가정을 했고 대신 강관 다단이 추가적으로 보강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토공 변화도 고려를 했고요. 먼저 그 시뮬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 유닛당 모델링이 당초 P 패턴과 A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당초 지층이 변경되면 해당 구간에 대해서 지보 보강이 필요하고 당초에 P 패턴이 변경된 걸 볼 수 있고요. 속성 변경값만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값들이 자동적으로 공사비 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유닛 때문에 터널 연장 증감에서 즉각적으로 그 반영이 가능하고요. 터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터널 연장이 감소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어야 되는데 사실 보강 때문에 공사비가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토공량은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나서 공사비는 아주 미세하지만 좀 늘어났고요. 공기도 일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디교 주탑 하부 지반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하부 10m 이하의 쌈선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기초 형식 및 말뚝 개수가 설계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 BIM 기반 및 공정에 대한 기성 계획 수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암충 하부 암선이 변경됐기 때문에 말뚝 길이하고 기초 높이가 증가돼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코드 자체의 변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B3 챌린지 3교의 A01- 코드를 갖고 있던 시공 유니트가 이게 길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챌린지 리버전 2로 해서 신규 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존 모델은 삭제되고 해당 모델이 재업로드되면 그 모델상에서 공사비와 공정 계획을 연동시켜주면 자동적으로 기성과 공정이 변동되게 됩니다.
지금 그 해당 내용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먼저 코드 확인을 하고 그 코드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면 설계 변경 유니트 모델을 수정을 합니다. 이 모델을 수정을 하고 우물통 기초도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뀐 모델을 뒤에 이제 보이시는 플랫폼상으로 이제 업로드하게 되거든요. 이 업로드하게 되고 공정 및 기성 체계를 물려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정 및 기성이 전체가 다 변하게 됩니다. 말씀드려도 업로드된 이후에는 OBS 내역으로 자동 집계되고 해당 내용은 CBS 내역으로 변환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로는 공사비는 약 1.8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공기는 한 30일 정도 늘어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설계 변경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 기존 수계산 방식하고 BIM 기반 OBS죠. OBS 저희가 말하는 UBS보다 좀 상위 개념으로 됐을 때의 그 내역서를 상호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건 수계산 한 거랑 OBS랑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이 잘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 설계 변경 BIM을 활용해서 설계 변경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는 그 플랫폼상에서 공정 및 기성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당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조직들이 어떻게 해당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공사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사일보에 해당 유니트별로 공사 여부를 완료 여부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투입 인력 및 장비 등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러면 공무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기성과 공정 관리를 주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월말이든 되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러한 기성 회차, 기성 서류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품질관리팀도 그 가당 유닛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 유닛에 대해서 검측 결과라든가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입력하게 만들어놨고요. 안전관리팀도 해당 내용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통합 서류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내용을 승인 요청을 하면 감리단에서 해당 내용의 일일 공사 정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방금 전에 공사팀, 품질팀, 안전팀에 대한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서류화돼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발주처에서 현재 지금 공사 진행 현황을 파악을 하고 기성 정보에 대해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 시스템상으로 해당 기성 검사원 등의 서류가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페이퍼리스 현장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이 플랫폼상으로는 협력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입 인력, 투입 장비, 자재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요. 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유닛 객체별 작업 진척도, 그러니까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수행이 완료가 되면 해당 수행 여부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는 순간 기성과 공정이 바로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각 팀들은 검측, 품질, 안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는 이를 작업 승인을 하고요. 그 승인 여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현재 지금까지 되어 있는 공사비하고 그 공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그 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본 플랫폼을 썼을 때 통합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이제 서류 작성 시간이 이 정도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한 거고요. 좀 약간 정성적인 데이터가 없지 않은데 실제로 작업 인력도 단축이 많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적용 기술입니다. 어쨌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BIM을 할 경우에는 공사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닛별로 해서 시공 상세도가 연결하도록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닛 코드를 알면 해당 관련된 도면들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은 MR 장비를 활용해서 그 검측이라든가 내용들을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이 MR 장비를 활용할 때도 코드 체계와 연계하도록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MR 장비를 활용하더라도 코드별로 정보의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진은 기존 사진들을 잠 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라이앵글 BIM 적용 기술을
좀 보기 쉽게 한번 네, 25분이 예. 경과됐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해당 내용에 맞게 앞에서 내용을 한 걸 정리를 한번 했고요. 이 내용들은 쭉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시간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팀 트라이앵글 빔 팁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질문하실 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발주처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당초에 뭐 단가 EBS, CBS, WBS 그리고 비주얼라이징에서 OBS까지 나오고 합니다. 근데 체계 자체가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OBS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서 충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UBS는 저는 처음 보는데 그 유닛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형상화한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 공정별 유닛 개념을 하면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단위로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토공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BIM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몇 년 전까지 얘기했던 이유는 레고블록처럼 정형화된 교량은 가능한데 안반을 저항하는 또는 땅을 갖고 하는 토공은 안 된다라는 이유가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세 가지의 교량, 토공, 교량에 대해 대표 공정이죠. 그 공정에 대해서 유닛 개념을 어떻게 기준을 적용했는지 하고 터널이 되게 변화무쌍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 터널을 좀 특화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질문드립니다. 그 유닛 개념이 사실 적용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금 OBS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각 전체를 대상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그 기성 처리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UBS 개념은 해당 그 과업이 완료될 경우에 바로 그 공정과 기성이 연동되도록 돼 있는데 너무 큰 단위를 쓰게 되면 사실은 실제 공정과 그 프로그램상의 공정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UBS 개념을 무조건 축소시키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너무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 관리가 가능한 유닛 내지는 기성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단위 유닛으로 UBS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 이 개념은 공사 관리를 위해서 구축된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사실 뭐 OBS라든가 그런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현장 관리의 방안으로서 제시를 한 거고 일종의 관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구조물은 사실은 그 자르는 거는 각 그 시공사마다 특징에 따라서 그 UBS 구성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터널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 터널 부분에 대해서 그 유닛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턴들이 뭐 설계상으로 C1이든 C2 결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안판정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위 메다당 유닛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접근을 할 때 터널의 메다당 공사비가 가장 친숙해서인 부분도 있고요. 관리가 쉬운 부분 때문이라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 변경된 속성을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속성창에서 적용 가능한 패턴들을 모두 다 내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시키면 바로바로 그 패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닛을 구성해놨습니다. 따라서 패턴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모델 변경 없이 실시간으로 기성 및 공정의 변화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김영입니다. 네, 그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공정이나 기성 관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빔 기반으로 했을 때 아이디어란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저렇게 된다면은 사실 빔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베네핏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우리가 현재 빔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WBS, CBS, OBS 이런 분류 체계에 대한 적용성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OBS가 아닌 또 다른 유닛 코드를 새로 이제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셨는데 이게 유닛 기반으로 했을 때 기존에 이제 WBS 이제 실제로 설계를 했는 거는 WBS, OBS 체계로 했을 건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매핑을 했는 건지 예. 그리고 매핑을 할 때 매핑 테이블 같은 걸 이용을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사실 WBS 체계가 과거에 그 국내 그 시공 현장에 적용이 됐다가 사실 그렇게 그 좋은 성과를 사실 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은 WBS에서 공정 및 기성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수량 베이스로 직접적으로 해당 그 당일날 진행된 일의 수량을 뽑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한다라는 게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대안의 개념이 유닛 개념이었고요. 물론 유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최소 공사 단위의 기준으로 놓고 공사 달성 여부만을 평가하는 개념인 겁니다. 물론 수량 베이스 수량을 내재하고 있긴 하지만 완료 여부 내지는 공정률을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물량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관리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사가 완료가 된 이후에는 물량이 같기 WBS든 UBS든 물량이 같기 때문에 그 단위가 충분히 작다면 발주처든 시공사든 관리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UBS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OBS 개념인데 OBS를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게 만든 단위 그러니까 베이스 스트럭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어떤 스트럭처를 제안한 건 아닙니다. 네, DLENC 김동욱 차장입니다. 저도 이제 좀 유사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공사 관리를 위한 유닛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 코드에 따른 유닛 기반 관리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 같지만 사실 초기 수천 줄이나 되는 WBS에 대한 분계라든지 아니 모델에 대한 분계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이제 BIM을 하는 전문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연계 오류라든지 아니면 CP에 대한 검토, 그다음 연계 누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공사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지책이라든지. 예, 좋으신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체계를 사실 말씀드린 대로 수천 라인에 대한 유니트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기성 연동을 맞춰야 되는 과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BIM 운영사라는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직업군이랄까요? 아니면 새로운 분야의 일이랄까요?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개선하는 것을 방식을 앞으로 좀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적합성이라든가 정확성을 맞추는 방법들도 사실은 근데 금액은 최저값만 보면 되기 때문에 틀린지 안 틀린지는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공정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유닛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생각한 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닛을 그러니까 시각화된 상황에서 공정계획으로 연동시키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걸 코드로 갖고 가니까 너무 저희도 복잡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유닛을 실제로 공정 테이블에 갖다 놓는 형식으로 해서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닛이 워낙에 잘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공기하고 비용을 입력하는 것도 사실 이제 연계시키는 것도 엄청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BIM 모델 자체로 또 본다면은 아브젝트로 되어 있는 건 어느 정도 라이브러리를 갖다 만들 수 있고 표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닛 개념으로 가면은 그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사실 설계 BIM하고 시공 BIM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설계 BIM 말고 시공 BIM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성이라든가 공정의 카운팅을 계속 실시간으로 하려면 최소 단위를 나눠야 될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좀 만든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상황이고, 근데 라이브러리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합을 나누는 것뿐이어서 어차피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그걸 분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할하는 작업은 제가 듣기로는 요새 그 별도의 툴들이 좀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다고는 들었습니다.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자동화가 지금 된다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일단 용량적인 제한이라든지 일단 뭐 선형적인 제한 또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신 거 예. 지금 질문하신 건 들어보니까요. 그 저희가 데이터가 구축되는 모델에 있어서 또 용량적인 제한 아니면 어떤 사이트의 현장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아니요, 될까요? 그거보다도 이제 그 예, 예. 어떤 빔 모델 자체가 있으면은 엘리먼트 예. 만들면은 우리가 네. 어느 정도 아브젝트로 간다면은 네, 뭐 표준화를 시킬 수 있고 나이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걸 이제 유니스로 가면 굉장히 잘게 나누다 보면은 네, 그게 이제 표준화가 가능한 것인지 과연 네.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빔을 갖다 만드는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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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뭔가 표준화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게 어렵지 않나.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유닛으로 분할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지금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일단 다이나모를 써서 분할을 한 거고요. 똑같이 지금 분할을 한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사항들 중에 지금 라이브러리 자체의 개념보다는 어차피 지금 기성 및 공정관리용 모델하고 시공 상세형 모델은 좀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 및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LOD가 뭐 400까지 이렇게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약간 아까 보셨다시피 공정을 약간 시공 현장에 맞게 분할을 해서 그걸 유닛 구분해서 이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질문인데 지금 그 사실 그 뭐 WBS, CBS, OBS 다 용어들이 이제 돼 있고 이 과제에서도 지금 국토부에서 또 공기원에서 칼스 기반으로 제안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맞춰 주다 보니까 그 유니트 기반의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라고 볼까요? 이런 거 만드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게 혹시 그 저희가 지금 터널하고 교량을 했는데 다른 토목 구조물에도 이런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지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지금 저희 판단으로 구조물의 적용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교량 구조물이 됐으면 다른 구조물들도 큰 문제 없이 적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최초에 좀 약간 좀 어려웠던 부분은 오히려 터널 부분이었거든요. 터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공정기성을 리얼타임으로 반영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 사실 그거를 해답을 찾다 보니 유니트라는 개념이 터널에 적용이 된 거고 메다당 수량, 메다당 속성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터널 이론하고도 사실 거의 맞습니다. 안반 패턴이 RMR 점수가 결정이 되면 패턴을 픽업해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유닛을 비워놓고 점수가 판정이 되면 그거에 맞는 공사비와 기성 공기 정보가 거기에 태워진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니까 터널이 사실 개념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김현성 프로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저희가 그 보통 이제 OBS, WS, CBS 이 코드 자체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표준화시켜서 이런 세 개의 코드가 연계되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현장마다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 시공 유닛 베이스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조닝 플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할 때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 이 집안 안에서 집안선 때문에 굉장히 시공 유닛이 변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공 유닛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특히 이제 우물통기초에서 아까 길이를 늘렸다고 했고 그 길이가 늘어난 게 바로 아까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코스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좀 해야 되는 건지. 예,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 맨 마지막 것부터 얘기를 드리면 지금 그 전체가 자동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BIR 운영사가 모델을 변경해서 내용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엔지니어링 저지먼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100% 자동화할 수는 없고요.
지층선의 변화는 아까 터널 변화는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지층선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서 모델 자체를 변경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코드에 관련된 사항은 저보다는 우리 사무장님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코드는 아까 말씀하신 뭐 WBS, CBS 이런 거 다 마찬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제 다 연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유닛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반 코드 외에 어쩌면 그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코드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10개로 나눠졌을 경우에 다시 언더바 1, 언더바 2, 언더바 3 가듯이 그 프로그램 자체 코드와 OBS, WBS 코드가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